네, 안녕하세요. 재윤경TV 민생은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촬영을 하다가 이게 조금 또 우리가 기계를 다루는데 익숙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요. 조금 미뤄서 오늘 월요일 지난주 방송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은행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네.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도 지금 빚 못 갚는 부실 채권이 2년 9개월 만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연말이면은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상각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연초에는 부실 채권이 조금 줄어드는 게 보통의 현상인데 최근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3%대로 상승을 했고 순이익은 19%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급기야 뭐 연체율 주의보 이런 끔찍한 뉴스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우려도 지금 갈수록 연체율도 마찬가지고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부터 먼저 이런 은행들의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죠. 샌디에이고 실버게이트 은행이 3월 8일에 자진 청산을 했고요. 3월 10일에는 깜짝 놀래켰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곳이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폐쇄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불안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포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벌어진 이런 일련의 은행들과 관련된 불안한 소식들 이면에는요, 참 여러 가지 그 최근의 현상들, 기술 혁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 혁명이 사실 배경에 있습니다. 일단은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실버게이트 은행 같은 경우는요, 암호화폐 전문 은행입니다. 시그니처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가 좋지 않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암호화폐 전문 은행들, 실버게이트 은행이라든가 시그니처 은행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실버게이트 은행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청산을 했고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는 뉴욕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전문은행 말고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경우에는요, 좀 독특한 사연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 은행 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밸리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참 최근에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도 최근에는 쉬웠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몰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돈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그만큼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예대 마진도 챙기면서 그만큼 또 어딘가에 대출을 해줘서 예금을 맡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이자를 되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금자는 많은데 대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돈을 좀 안전하게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장기 국채 투자를 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발길이 뜸해진 거예요. 그래서 맡긴 예금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이 찾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장기 국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예금 인출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장기 국채다 보니까요. 수익률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국채인데도 불구하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국채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다. 이런
뉴스가 피터 필의 파운더스 펀드의 그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은행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이틀, 3일 만에 뱅크런 사태가 벌어져서 폐쇄까지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요, 결국 최근의 디지털 혁명, 한마디로 비대면 은행 서비스, 비대면으로 은행에서 내가 맡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 때문에 뱅크런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대공황 때 처음 이렇게 은행에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은행 앞에 가서 오랫동안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해야만 했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져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해서요. 막 사람들이 다 뭐냐면 휴대폰으로 예금 인출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옆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할 거기 때문에 비행 모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다 휴대폰으로 뭔가 누르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험하다고 하는 소식이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예금을 인출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비행 모드로 바꿨던 사람도 다시 예, 그 활성화시켜갖고 휴대폰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비대면 인출을 했다는 거죠. 이런 디지털 뱅크런 때문에 어, 은행이 어렵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이틀, 3일 만에 은행 폐쇄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오히려 부유층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예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가 25만 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이 좀 넘는 돈인데, 이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맡긴 부자 고객들이 많았던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어쨌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맡겼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그런 예금의 형태가 실리콘밸리 은행 전체 예금 중에 90%가 넘었다고 하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은행이 이렇게 빠르게 예금자들이 막 디지털 뱅크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금자 보호 한도 25만 불을 초과해서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이 은행이 어렵다라는 소문이 돌자 내가 맡긴 예금이 위험하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들려오는 은행들의 불안한 소식,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은행비 못 갚는 부실채권이 2년 9개월 만에 증가했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부실채권 연체율 경고음, 뭐 이런 뉴스들이 그래서 더욱 불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실 채권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우리 독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실 채권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NPL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보통 이제 연체 기간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그 이제 규정 짓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체를 하고는 있는데 1개월이 안 됐다. 그럼 아직까지는 정상 채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근데 1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요주의 채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3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고정 이하 여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고정 이하 여신들에 대해서는 부실 채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국내 부실 채권 현황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0.40%뭐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상승폭이 아주 가파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고요. 이 부실채권 시장이 그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보통 이제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지면 한마디로 연체하고 있는 채권의 비율이 전체적인 정상 채권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처럼 야, 그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대라는 소문이 바로 뭡니까? 그 은행의 건전성을 얘기하죠. 한마디로 그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이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망하는 거는요. 결국은 부실 채권이 너무 많아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갔을 때 예금을 진짜 찾을 수 없는 진짜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고객들이 예금자들이 내가 맡긴 돈을 찾을 수도 없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때 그 의심 때문에 이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고 뱅크런 사태가 결국은 은행을 아주 빠른 속도로 부실하게 만들어서 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여기도 그 자체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재무 상태였다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한때는 이제 부유한 고객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을 맡길 정도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좋대더라 라는 소문만으로도 급격하게 은행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나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JP 모건의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은행들이 예치금을 몰아주면서 조금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처럼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실 채권의 비율 이걸 가지고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은 아주 은행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들도 그 마찬가지죠. 이제 이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은 금융감독 당국에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거든요. 부실 채권 비율이 늘어나면 부실 채권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은행들은 어쨌든 예금자들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금 운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올 때 예금 원금하고 이자를 되돌려줘야 되는 한마디로 자금 운용을 하지 않고 돈을 그냥 은행에 머물게 하고 있는 상태면은 은행들의 재무적 수익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나서 금융감독당국에서 충당금 한마디로 은행이 돈을 어딘가에 운용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라는 그 충당금을 더 많이 쌓게 하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재무 건전성 수익적 측면에서는 아주 조금 이제 좋지 않은 페널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충당금을 쌓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실채권을 이제 관리하는 이 그 방법을 보면은요, 어, 보통 이제 그 채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부실채권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부실 자산을 조기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뭐 대출자에게 적극적인 어떤 그 정상화 방안을 함께 리스케줄링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거를 하드십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드십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그 대출자가 은행에 요청을 하면은 그 대출에 대한 상환 플랜을 다시 짜는 그래서 다시 그 대출자의 재무 상태에 맞춰서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짬으로 인해서 그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대손상각,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부실채권, 뭐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은행에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3개월 정도 연체를 했어요. 그럼 3개월 연체를 하면 그게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 채권을
뭐 호주나 영국, 유럽 같은 경우 또 뭐 미국에서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장치들을 해놓은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무 재조정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해주기보다는 1,0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의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됐다. 그러면 장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손실, 손해, 예, 이렇게 기입을 하고 상각 처리를 해버립니다. 상각 처리라는 게 뭡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죠. 원래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자로부터 되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정상 채권일 때는 당연히 자산으로 포함되겠죠. 근데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손실, 그러니까 빵원이 되는 거죠. 자산에서 1,00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1,000만 원 손해봤다. 그냥 털어버리자 하고 대손상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강의 갈 때 참 많은 분들께 이렇게 여쭤봐요. 이렇게 은행이 3개월 정도 연체했는데 회계장부에서 이건 손해야, 손해본 거야. 그러니까 아유 그냥 털어버리자 하고 빵원으로 만들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대출자는 이 은행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세요. 장부에서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부실채권을 이렇게 상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거의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상각한 채권, 그 빵원 처리된 1,000만 원에 대해서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장부상에서 지웠으면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니야? 근데 정말 은행이 그렇게 3개월 연체된 채권을 상각을 해? 없애? 그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추심을 하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데 일부의 분들은 좀 아시죠? 네, 갚아야 됩니다. 정답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그 회계장부에서는 공식적인 회계장부에서는 그 채권이 손실로 처리돼서 상각되었지만 사실은 이 채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은행이 그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서 특별 계정에 별도로 이렇게 모셔둡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특별 계정에다가 뭐 이렇게 담아둔다면은 그게 분식회계 아닌가? 공식적인 회계장부에서 빵원인데 특별 회계장부에서 그게 1,000만 원이 살아있다. 이거는 사실은 분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은행들은요, 대손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의 경우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의 부실 채권들을 연말이면은 회계장부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손상각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공식적인 은행들의 장부에서는 3개월 정도 연체된 채권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라졌으면 장부에서 사라졌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별 회계 장부에다가 다시 고의, 심지어 연체 이자까지. 그래서 원래는 이자만 연체했기 때문에 연체 이자는 이자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한 이익이 상실돼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기한 이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으면 매월 원리금에 연체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 만기 상환식으로 나는 이자만 갚기로 했다.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연체했을 경우 연체 이자가 이렇게 불이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딱 연체가 돼서 부실채권이 되면 물론 뭐 상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한이익 상실이 한 3개월 정도 된다. 그래서 원금 전체에 이자에만 연체이자 붙는 게 아니라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가산이 되면서 이게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잘못된 그 방식으로 특별계정에서 이 손실 처리했던 부실 채권들을 은행들은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부실 채권을 특별 계정에서 특별 회계장부에서 이렇게 관리만 하고 있지 않겠죠. 그냥
계속 연체이자만 이렇게 붙은 상태로 불어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추심을 하겠죠. 근데 추심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예, 은행들이 이 채권들을 이렇게 직접 추심하는 것도 인건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제3의 추심회사에 추심 위탁을 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매각을 하는 방식을 여기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을 자산관리회사 같은 곳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자산관리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라 그래서 유안코, 우리 FNI, 한국개발금융 등의 자산관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여기 보시면 막 어려운 말로 SPC 만들어서 유동화 전문 회사 만들어서 여기에서 추심을 하겠죠. 추심을 하면서 채권을 회수를 하겠죠. 그럼 왜 자산관리 회사에서 직접 그 추심을 하지 않고 이 AMC에서 다시 또 유동화 전문 회사를 만드느냐? 아무래도 이게 그냥 소규모의 채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사가지고 조금 회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규모의 채권들이 이렇게 아예 집합돼서 거래가 되거든요.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땡처리 되는 거죠. 그냥 덩어리채 팔려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수십만 건, 뭐 수만 건 이런 정도의 채권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흥정을 해서 경매가 같은 거죠. 일종의 흥정을 해가지고 이 자산관리 회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 근데 그냥 갑자기 자산관리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큰 규모의 채권을 매입을 그냥 그 회사 회계 계정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입했다가 또 다시 그 회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산의 변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특별한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예,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채권을 그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1,000만 원짜리 채권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정도 연체되고 나면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그게 이제 은행의 특별계정으로 옮겨가가지고 정상채권에서는 빵원 처리되고 특별계정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연체이자랑 이자랑 뭐 계속 불어나다가 이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연체이자 그리고 이자를 은행에서 제3의 추심회사에 맡겨갖고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자산관리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산관리 회사들은요,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할 때 이렇게 담보채권은 을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요. 신용채권 같은 경우는 이 자산관리 회사에서도 회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담보채권은 만약에 채무자가 상환을 못해도 담보물을 처리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회수율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요. 근데 회수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죠. 담보물 처리하면 되니까요. 한마디로 집을 뺏으면 되고 땅을 뺏으면 되고 건물을 뺏으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자산들을 경매 처분해서 빌려줬던 돈 내가 그 담보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뭐 80% 90% 가격에 사왔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담보는 그 1,000만 원을 빌렸어도 담보 제공은 보통 채무자들이 그보다는 많이 그 자산 가치가 높은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보물을 경매 처분해서 설사 100% 경매 낙찰가가 그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50% 정도만 그 낙찰가가 낙찰가로 회수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사온 가격만큼은 혹은 그 이상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자산관리 회사들은요, 담보채권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채권, 담보가 없는 신용채권은 어디로 팔리고 있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거는 매입 추심업체라고 해서 대부업체로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업체 하면은 나중에 이제 대부업체들만 따로 이렇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대부업체 하면은 보통 우리가 러시앤캐시나 사나머니 이런 데 같이 돈을 빌려주는 회사들 돈을 빌려주고 추심해서 돈을
그 회수해 가는 회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대부업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고요. 혹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을 중개해주는 대부 중개업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려준 적은 없어요. 중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개를 통해서 뭐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대부업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용대출 채권의 그 부실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추심해서 회수만 하는 회사를 매입, 추심, 대부업체라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여기 뭐 P2P까지 들어가면 한 네 가지 정도 되긴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이 매입을 전문으로 하고 그래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매입, 추심, 대부업체들 여기에 보통의 금융회사들의 신용채권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헐값에 팔리겠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리겠지만 요즘과 같이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부실채권의 가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팔겠다고 하는 부실채권의 수는 늘어나고, 사고자 하는 곳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상환 능력이 이전보다 현격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 추심 대부업체들도 이 채권을 매입할 때 이전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만약에 적극적으로 회수를 해서 회수율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런 매입 추심 대부업체들 주가가 뛰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또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추심 회사들, 주로 신용정보 회사들이죠. 이런 신용정보 회사들의 주가가 뛰고 있다. 요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런 매입 추심 대부업체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상장돼 있는 건 아닌데요. 뭐 요즘에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무슨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그 실제로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신용평가 회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뉴스들도 사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얘기죠. 그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하는 뉴스는 그냥 아주 건조하게 읽을 때는 어떤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읽힐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 있습니까? 많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부실 채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부실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이런 다수의 대부업체들로부터 앞으로 강도 높은 추심에 그런 고통에 내몰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건조하게 읽을 때는 기업이 성장했다. 기업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최근에 금융 환경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제고됐다. 이런 뉴스가 너무 소름 끼치는 뉴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채무자들이 앞으로 고통에 내몰릴 것인가. 이런 매입 추심 업체들이 헐값에 더더더더 헐값에 더 싼 가격으로 왜냐하면 부실채권들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게 되고 있다.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수록 이런 기업들 매입 추심 대부업체들의 기업 가치 혹은 추심만 전문으로 하는 신용 그 정보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이렇게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런 뉴스 사실은 굉장히 섬뜩하고 끔찍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여기 되게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유동화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채권을 그렇게 처분을 하고 그 채권을 또 사온 것을 추심을 해서 회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화 사채 매각 이 얘기는 한마디로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부실 채권을 살 건데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발행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팔아요. 팔면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유동화 SPC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이 SPC는 그 돈을 기반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부실채권을 추심을 해서 추심해서 얻게 된 수익을 기관 투자자한테 이렇게 다시 투자 수익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시작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됨으로 인해서 부실채권이 됐고, 그게 이렇게 은행들이 특별계정으로 관리하다가 매각 처분하고, 이런 자산관리 회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관리 회사들이 SPC 이렇게 유동화 전문 회사를 만들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일부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전제로 부실채권을 사고, 산 뒤에 부실채권, 한마디로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조금 강도 높은 추심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회수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을 자산관리 회사도 나눠 갖고 거기에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수익의 형태로 되돌려주고 있다. 사실 시작은 어쨌든 눈물겨운, 누구나 다 돈을 빌렸으면 잘 갚고 싶겠죠. 빚 갚는데 곤란한 상황에 되는 걸 선택할 소비자는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은 안 계시겠죠. 당연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알고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투자처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씁쓸합니다. 물론 어쨌든 금융자본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돈을 중심으로 하나의 상품화해서 그 대출 채권이 이제 상품화되는 거죠. 예, 그 하나의 상품이 돼서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 수익을 거두는 사람, 이렇게 해서 돈이 돌고 돌아야만 금융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회전하고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진국도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최소한 금융 소비자들을 좀 일상생활에 그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을 안기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들이 전개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너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자산관리회사, AMC, 매입주심 대부업체,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 기관 투자자들은 뭐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등등이 있겠죠. 이런 금융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약간 이렇게 서글픈 부실채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수익잔치를 벌이고 있고, 여기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취약한 나머지 이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이 연체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 추심의 공포 때문에, 그리고 추심의 실질적인 고통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극단적인 그 생각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한민국 이 금융 현실에서 아주 끔찍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채권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신속히 처리하는 게 사실 회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야만 부실채권을 들고 이렇게 정상채권화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진국,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환 플랜을 다시 짜주는 거거든요. 상환 플랜을 다시 짜줘야 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걸 사적 채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은행과 채무자 간의 사적인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공기업이 꼈거나 아니면은 법률에 의해서 채무 조정을 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금융회사와 채무자,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이미 법이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요청을 하면 채무 조정에 응해야 되고, 이 채무 조정을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야만 부실채권이 정상채권이 되고, 그래야만 충당금을 쌓는 등의 은행의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부실채권이 있었다. 물론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거기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 대출을 해간 대출자들이 다수가 빚을 갚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사실 은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을 경우 디지털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사적 채무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채무자가 오케이 할 때 이 사적 채무 조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오케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자 상환 자체를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원금과 이자 상환 전체를 채무자가 다시 뭐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소득이 이전과 같이 다시 되돌아갔을 때 좀 좋은 상태가 됐을 때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 전체를 뭐 무기한 유예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적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은행들이 해줘야만 그 채권이 그 부실 채권이 정상 채권으로 다시 재분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사적 채무 조정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은행의 의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관리 비용이 어쨌든 들어가는 거죠. 은행 직원들이 이 부실 채권의 채무자들을 만나서 상담해야 되고 상환 플랜을 재조정해야 되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리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관리 비용이 추가로 더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부실 채권을 신속히 처리한다. 상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장부에서 빼버려. 특별계정, 특별회계로 옮겨버려. 예,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BIS 비율 요건도 충족하고 그리고 부실채권 보유 비율도 금융감독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죠. 권고를 하고 있는 게 1%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면은 당연히 빨리빨리 신속하게 상각 처리하는 것이 제일 쉽다는 거죠. 그리고 대손충당금 적립도 회피할 수 있죠. 대손충당금 적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의 재무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부실채권을 거래하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매입 채권 추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입 채권 추심회사. 이거 대부업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아니라 채권을 매입해서 한마디로 채권을 사서 추심만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매입 채권 추심사의 채권 매입 현황을 쭉 들여다봤는데요. 뭐 이게 2017년 8월 말 기준 상위 20개 업체만 갖고 있는 건수가 은행에서 이제 처음 채권을 팔았던 채권의 경우가 이제 36만 건, 저축은행 37만 건,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쭉 뒤로 가서 매입가율을 이렇게 볼게요. 은행 같은 경우가 보니까 3.4%, 저축은행도 13%, 14% 가까이 되고, 그리고 여신전문금융회사도 13%가 넘어가는데 이게 웬일이지? 은행이 왜 이렇게 매입가율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은 3.4%에 샀다. 그 얘기는 뭐죠? 네. 3.4%에 샀다는 거는 3만 4천 원에 샀다는 걸 의미하죠.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이 이렇게 쌀 수가 있지? 이 얘기는요, 그만큼 사실 은행에서 직접 매입한 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은행에서 처음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나 이게 회전해서 여러 차례 회전하면서 여기저기 팔리다가 굉장히 연체 이력이 장기화돼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낮은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2017년 3월 말 기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어쨌든 이 부실채권 시장이 우리나라가 너무 관리가 부실하고 허술하고 심지어 또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은행 자율에 다 내맡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연체한 채무자들을 사적으로 좀 채무조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좀 사적 채무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잖아요.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채무자들이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연체 상태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손쉽게 채권을 팔아치워버리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거는 상당한 어떤 인권 침해 문제도 있고 금융 소비자들이 믿었던
그래도 금융회사하고의 거래할 당시에 금융회사의 대출자는 뭡니까? 중요한 수익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잘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고객님인데 3개월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우리는 모르겠고 대부업체 팔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사실 금융 질서상에 있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무도 은행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부실채권 관리도 너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팔아치우면 이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 선진국은 그거거든요.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돈을 빌려줄 때, 은행 니네들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잘 살피고 그 능력에 따라서 능력만큼 잘 빌려줬어야 했는데 니들이 잘못 빌려줘서 이 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채무자가 잘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다시 짜라. 이렇게 의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잉대출을 근절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적 채무 조정을 의무화하고 많은 책임을 은행들, 금융회사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 필요가 없어요. 발생하면 그냥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신용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신용도에 따라서 당연히 뭐 카드론이나 이런 카드사의 대출자에 대한 대출 한도, 카드론 한도가 소득이나 상환 능력, 신용 뭐 여러 가지 걸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빚을 마케팅하고 돈을 빌려가라고 과잉 대출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부실채권이 되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대부업체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지침 같은 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팔아치웠던 사적 채무조정을 해줬던 사적 채무조정 해주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숫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채권 비율이 1% 미만이 맞아? 그것만 맞춰. 그냥 숫자만 맞추면 되는 식으로 이걸 건전성 관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방식의 건전성 관리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아예 빠진 상태에서 건전성 관리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야만적이고 후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그런 이 건전성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금융회사들의 강력한 의무 조치,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관리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이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저는 그런 그 건전성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겸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채무자들이 원래 이렇게 채권이 팔려서 2차, 3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시장, 3차 시장으로 갈수록 이런 제도 금융회사, 금융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 출심 업체, 물론 지금은 자본금 규제가 생기긴 했지만 대부업체지 않습니까? 지자체 등록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출심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법을 넘나드는 채권 출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 출심 그 불법의 실태가 어떤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최소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채권 출심과 관련된 공정 채권 출심에 관한 법률 이거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출심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루에 2번까지 전화해도 된다부터 시작해서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야 되는데 그 전혀 불법도 아니고 뭐 게다가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소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출심 회사들 그런 이런 대부업체 2차, 3차 대부업체들이 있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채권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팔아치우는 방식은요. 그 자체가 채무자들의 인권에 상당한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건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이다. 상행위라는 거는 금융회사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행위를 전제로 한 대출. 이거는 상사채권이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연체한 날로부터 연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런 그 채권의 소멸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이 완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 채권을 뭐 지급명령이나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급명령서 같은 거 우편물 날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버리고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명령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소멸시효가 채무자 스스로가 이의 제기를 하는 등의 이 소멸이 곧 완성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가 다시 10년 더 연장이 됩니다. 제가 부실채권들을 2017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최초 소멸시효가 미도래한 채권은 얼마 안 되고요. 1차 연장, 2차 연장, 3차 연장한 채권 보니까 연체 채권의 40%가 금융사의 이런 지급명령 혹은 소송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률 행위들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들이었습니다. 부실채권들 전체를 그것도 20군 그 매입 추심 업체 20개 상위 20개 업체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채권의 40% 아주 적극적으로 금융사들이 혹은 이런 매입 추심 업체들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연장하면은 15년까지 가거든요. 10년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하면 25년, 한 번 더 연장하면 25년 이상이죠. 이런 채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요, 이제 이런 연체 상태를 해소할 만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의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정보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최근에는 이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 법제화 되기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제 법제화가 됐거든요. 법제화 되기 이전에는 원금 그 탕감이 없었어요. 원금 감면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 원금 감면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실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연체 중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알고 보니까 은행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실채권들을 팔아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회계장부에서 버려버리기도 하니까 그냥 내가 빚을 못 갚아서 죄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숫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쨌든 상환하면 좋겠지만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든 아니면 법원의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제도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혼자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주빌리은행도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복지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있고 전남, 전북도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우리 김경수 도지사 시절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이렇게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으셔가지고 개인 회생이 유리한지 워크아웃이 유리한지 개인 파산이 유리한지 좀 알아보시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추심도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불법 추심인 경우에는 채권 협상할 수 있다. 채무 상황과 관련된 협상할 수 있다. 지난 시간까지 2번에 걸쳐서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담사 통해서 꼭 도움을 받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참 씁쓸했던 뉴스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 100만 원까지
연체 이력 묻지 않고 신청하면 바로 해준다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너무 슬프게도요.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거거든요. 주는 것도 아니고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아니라 빌려주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 금감원장님이 뭐 금융위원장도 아니고 금감원장이 이전과 달리 검사 출신이라서 힘이 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이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고 금감원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어쨌든 검사 출신의 금감원장님께서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리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의 이자 장사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세게 많은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내놓은 이 긴급 생계비 100만 원 이 대출이요. 무려 이자가 15.9%입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정부가 이렇게 힘든 서민들, 힘든 국민들을 향해서 고작 내놓은 정책이 긴급 생계비가 100만 원인 것도 저는 너무 황당하고요. 100만 원 가지고 이 긴급 생계비, 생계비 수준은 알고 있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은 100만 원도 고마워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그렇게 이자 장사한다고 은행들 욕하던 금융감독 수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거기에 15.9%의 이자까지 붙여서 그 상품을 출시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더 슬픈 대목은 뭐냐면요. 그 상품이 하루 만에 거의 그냥 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신청자가 몰려가지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힘듭니다. 이 신청 창구에 오신 분이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자율이 높다는 거 알고 왔다. 근데 이거라도 어쩔 수가 없어서 너무 다급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사에 인용이 됐는데 참 슬펐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5.9%의 터무니없는 100만 원 이 소액 가지고 이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어렵다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 상태 이 문제는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또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런 개인 신용회복 프로그램들 맞춤형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많이 애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